두 번째 시간은 한국 결혼 이민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한국에서 국제 결혼의 역사가 어떻게 됐나 한번 먼저 살펴볼까요? 고대에도 국제 결혼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결혼이 뭘까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가야의 건국신화 속에 황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황옥이라는 분은 누구의 부인일까요? 가야의 건국신하니까 김수로 왕의 부인이죠. 그런데 황옥이라는 이 분은 삼국유사에 이게 기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 지역에서 온 공주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와서 김수로 그 왕의 이제 부인이 돼서 여러 자녀를 뒀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 중에는 그 김수로 왕의 김씨를 이어받은 자녀들도 있고 이 황옥의 허씨를 따서 허씨를 또 이어받은 자녀들도 있고 이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이 황옥 씨가 그 기록에 있는 한국 국제 결혼의 이제 첫 1호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고요. 고려 시대에도 보면 여러 왕들의 부인을 왕비라고 안 하고 공주라고 불리우는 경우도 있어요. 고려 시대 어떤 왕의 부인을 공주라고 불렀을까요? 맞아요. 공민왕의 부인이 제일 유명했고요. 노국공주라고 불렸지요. 그러면 왜 왕비라고 안 하고 공주라고 불렀을까요? 우리나라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서 오신 분인데 중국에서는 아마 왕비라고 안 부르고 공주라고 부르나 보죠. 제가 중국은 잘 몰라서 그거는 자신이 없고요. 그러면 고려시대의 그 여러 왕들의 부인이 왕비가 아니고 중국에서 온 공주다. 그러면 무슨 사건하고 관계가 있죠? 몽골 제국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몽고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몽골 제국의 원조가 누구죠? 칭기스칸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중국의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원나라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몽고의 침입을 받아서 30년이나 막 항쟁을 했음에도 실패를 해서 결국 고려 25대 충렬왕부터 31대 공민왕 거의 뭐 90년 세월이더라고요. 90년 세월 동안 그 왕들의 부인들이 대부분 고려 여성이 아니라 당시 원나라에서 온 공주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예전에 원나라를 다룰 때 원나라의 뿌리는 13세기 초 그 몽골 제국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를 침략했을 때 우리 고려가 그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천도했었죠. 그래서 그 몽고에 결국 항복한 이후 90년 가까이 그 부인들도 다 그 몽고의 공주랑 결혼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고 그 나라의 그 내정 간섭도 굉장히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김수로 왕의 부인이 인도에서 온 여자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굉장히 많은 왕의 부인들이 원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국제결혼이 있었죠. 그거 말고도 고대에는 전쟁이 끝난 후에 전쟁 포로로 끌려간 여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방금 얘기했던 그 고려와 몽고와의 전쟁이 끝난 후 20만 명 이상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고요. 조선시대가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전쟁인 임진왜란이 막 7년씩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일본에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한 1년 이내로 끝날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왔었나 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너무 잘 대항을 해서 7년씩 이게 길어지자 일본이 손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죽고 여러 가지 금전적인 면에서도 손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가는 마을마다 조선인을 납치해서 그 포로를 당시 포르투갈 노예 상인한테 팔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민하면서 노예 무역이 아프리카 사람들만 노예로 끌려갔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임진왜란 때 그 조선인 포로들도 노예로 끌려갔대요. 굉장히 쇼킹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들이 마카오와 나가사키 항을 거쳐서 노예선에 끌려갔다라고 해요. 전쟁 포로로 끌려간 여성들은 병자호란에서도 발생했어요. 병자호란은 전쟁은 한 2달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17세기 청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한 거지요. 여러분들 한국에 관심이 있으면 한국의 어떤 사건을 다루는 영화도 많이 보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병자호란을 다룬 영화는 2017년에 개봉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그 두 영화에서 다 박해일 씨 영화 배우가 나오는데 남한산성에서는 무력한 왕으로 나오고 2011년에 개봉한 최종병기 활에서는 그 이제 끌려가는 여자인 그 문채원 씨의 오빠로 이제 양반의 아들로 나와요. 어쨌건 병자호란이 끝나서 전쟁 포로로 끌려간 그 조선의 사람이 50만 명 이상이래요. 그러면 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 그 50만 명 중에 여자가 또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이 어떻게 얼마나 많았나를 생각해 보면 외국인 왕비도 있었지만 숫자적으로 이 외국인 왕비는 소수예요. 그런데 끌려간 여성이 훨씬 많지요. 그런데 외국으로 끌려갔다가 굉장히 고생하다가 돌아온 여성이 간혹 있어도 그 돌아온 여성들은 전쟁의 패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국가적 수치로 여겨져서 돌아온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죠. 그럼 이제 근대, 제가 얘기하는 오늘 수업에서의 근대란 일제시대, 그 다음에 한국 전쟁과 관련된 그것을 우리가 근대라고 본다면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사진신부 현상이 있었어요. 그럼 사진신부란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중국 동포를 배우거나 또는 이제 예전에 수업 배울 때 1901년에서 약 1905년 또는 6년 그 사이에 조선인이, 그러니까 아직 한일 합방 되기 전이에요. 조선시대 말에 조선의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하와이의 사탕수수 밭으로 부자유 계약 노동자로 갔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말에 하와이 사탕수수 밭으로 건너갔던 조선인 노동자들. 그런데 당시 하와이는 유색인종하고 서로 종족이 다른 사람들 간의 결혼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인터메리지가 법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아시안들이 현지인 사람들하고 결혼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결혼할 연령이 훨씬 지났어요. 30대 후반, 40대 초반이 돼서 자기들의 사진을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일제시대죠.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서 그 사진으로 중매를 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방에 이렇게 펼쳐진 사진 중에서 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소 하고 이제 서로 뭐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 사진을 들고 배를 타고 하와이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뒤져보세요. 하와이 사진 신부하고 들으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나오고요. 또 하와이 대학에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여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하와이 사진 신부들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논문도 많이 발표하셨어요. 어쨌건 그 사진 신부들이 사진에서 본 사진은 20대 청년인데 와보니까 나이는 35살이거나 39세 또는 뭐 40이어도 너무 고생하느라고 거의 막 자기 아버지 뻘 같은 할아버지가 나왔다느니 뭐 사진과 얼굴이 너무 다르다느니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진 신부 현상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인터내셔널 매리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물론 한국에서 건너간 거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결혼한 거죠. 그래서 국가를 건너간 거니까 인터내셔널 매리지이기는 해요. 하지만 국적이 다른 사람이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같은 종족끼리 결혼했을 때는 인터내셔널 매리지라고 부르지 말고 크로스 보더 매리지, 국경을 넘은 결혼이라고
부르자라고 또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한 근대, 즉 일제시대에는 일본인의 부인으로서 이제 한국인이 결혼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일본 여성도 있었어요. 그래서 1945년 우리가 해방이 됐을 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다 일본으로 건너가죠. 근데 한국 남성과 결혼한 그 일본 여성들 중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겨진 일본 부인들에 대한 또 어떤 그 기록들도 있고 논문들도 있더라고요. 또 이제 조금 더 시기를 더 나중으로 돌려보면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 사람하고 일본인 부인이었던 그 스토리 또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화가 이중섭 씨, 그리고 그 부인이 이남덕 씨인데 이남덕 씨가 일본인 여인이죠. 그래서 한국전쟁 때 너무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부인하고 아이들을 일본으로 보냈는데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도 만나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이중섭 씨가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시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또는 뭐 그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이러한 인터내셔널 종족을 뛰어넘는 결혼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쟁 신부, 워 브라이드 현상도 있었고 군인의 아내, 즉 GI 브라이드라는 현상도 있었어요. 그럼 이제 한국 국제결혼의 역사를 1980년대 말 이후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80년대면 80년대지 왜 1980년대 말 이후로 살펴보자고 할까요? 예, 우리는 지금 이 수업이 한국 사회와 이민을 다루는 거죠. 그럼 한국 사회와 이민이라는 이 영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시기가 1980년대 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1980년대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노동자가 해외로 돈 벌러 나가던 시대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시기로 바뀐 게 1980년대 말이잖아요. 그러면 1980년대 말 이후가 되면 두 가지 용어가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코시안 패밀리라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시안과 결혼했다라는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멀티컬처럴 패밀리, 다문화 가족이라는 현상이에요. 코시안 패밀리는 1990년대에 좀 많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국 여성이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방글라데시, 뭐 필리핀, 스리랑카 공장 노동자를 만나서 공장 내에서 이제 결혼을 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들 아시안 가족을 코시안 패밀리라고 불렀고요. 적어도 2000년대 이후 정책상으로는 2006년 이후부터 한국 남성이 외국 여성과 결혼한 가족들을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라고 부르게 됐죠.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시기적으로 보자면 한국 전쟁과 관련된 그 국제결혼까지 하고 1980년대 말 이후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 그 시대부터의 국제결혼이 이렇게 구별이 돼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코시안 가족까지 하고 다문화 가족이 크게 구분이 돼요. 왜? 코시안 가족까지 또는 그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가 워 브라이드라고 부르는 거, 한국 여자가 미군하고 결혼하는 거, 코시안 가족도 한국 여자가 방글라데시라든지 필리핀 남자랑 결혼하는 거, 즉 주인공이 한국 여자다라는 현상하고 다문화 가족은 이제 주인공이 바뀌었죠. 그래서 한국 남성이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예. 자, 그럼 이제는 한국으로의 결혼 이민 현황, 적어도 이제 최근의 현황, 90년대 이후를 좀 볼까요? 지금 어떤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그래프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밑에 파란색이 일단 숫자가 굉장히 적죠. 그래서 한국 여성이 외국인 남편하고 결혼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위에 빨간색은 적어도 어떤 시점 이후로 굉장히 크죠? 그런데 빨간색은 뭐예요? 외국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현상이죠. 그러면 이 그림에서 중요한 특징은 뭔가요? 94년 이전까지는 굉장히 규모가 작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94년부터 뭔가 이런 현상이 급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봉우리가 몇 개 보이시나요? 커다랗게 96년에 피크를 치는 첫 번째 봉우리, 그
그 다음에 한 2006년에 피크를 치는 두 번째 봉우리, 그 다음에 2019년에 그거는 피크라기보다는 2020년, 2021년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니까 그거를 예외로 한다 그러면 적어도 96년에 첫 번째 산봉우리, 2006년에 두 번째 산봉우리, 이렇게 세 가지가 굉장히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왜 94년을 경계로 그림이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적었고 스테이블했잖아요. 근데 94년을 경계로 확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게 뭔가 중요한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94년쯤 그 즈음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인 변화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94년 이전에는 국제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적었어요. 예, 그런데 94년 이후부터 왜 이렇게 급증했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94년보다 2년 전에 92년에 우리나라가 중국과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92년 이전에는 중국을 중국이라고 안 불렀어요. 중공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그래서 국교를 맺지 않았거든요. 근데 92년에 국교, 외교 관계를 다시 재개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92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무슨 영향을 받아서 증가하기 시작을 했는데 94년 이후부터 증가해서 96년에 절정에 이르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94년 이전에는 우리가 93년부터 그림을 그려서 잘 안 보여요. 그렇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그려놓은 게 있으니까 제 논문, 2005년의 논문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걸 한번 살펴보세요. 93년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국제결혼이 굉장히 적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다면 주로 누가 했느냐? 한국 여자가 외국 남자랑 했다. 그러면 한국 여자가 주로 외국 남자랑 했다면 어느 국적의 남자랑 결혼했을까요? 적어도 두 가지 국적만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미국이에요. 왜? 우리나라에 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한국 여성들, 특히 좀 가난한 한국 여성들이 미군하고 결혼하는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들의 자녀를 믹스드 칠드런, 그래서 혼혈아라고 불러서 이 용어가 굉장히 차별적인 용어다. 그래서 이런 용어 쓰지 말자라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예, 미국 맞아요. 그럼 두 번째 국적은 뭘까요? 맞아요. 일본 남성이에요. 예, 우리와 일본이 거리상으로 가깝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 그 식민지의 영향도 있었고요. 일본 내에 제일교포가 많다 보니까 일본 내에 있는 제일교포하고의 결혼도 좀 있었을 거고요. 또 70년대에 일본의 산촌의 노총각이 결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사람들이 중매로 한국 여성들을 많이 데려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1993년부터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 남성과 이제 결혼하는 게 막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제 결혼에서의 주인공이 한국인 여성에서 한국인 남성으로 이제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봉우리 현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현상은 1992년부터 외국 국적의 여성이 한국 국적의 남성과 이제 결혼하는 현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2년 8월에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재개했기 때문에 특히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94년부터 확 증가해서 96년에 이렇게 첫 번째 산봉우리를 찍는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 바로 중국 동포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족이라고도 부르고 중국 동포라고 부르는 분들이 92년 우리나라와 중국이 다시 국교를 재개한 이후 93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94년부터 막 피크를 치더니만 96년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96년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는 다시 감소를 할까요?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당시
여러분들 우리 옛 수업을 한번 돌이켜보면 중국 동포가 한국을 들어오고 싶어서 한국 바람이 막 불었는데 우리가 중국 동포에 대한 정책을 안 세우고 그냥 산업연수생 제도를 했잖아요. 근데 산업연수생 제도로 들어올 수 있는 중국 교포의 수가 굉장히 적었어요. 또 연수생제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 교포를 포함해서 대부분 남성이었어요. 여성의 수도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바람이 불어서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면 결혼을 이용해서 가자. 또는 결혼을 통해서 가자. 우리 또 그것과 19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농촌에서 남자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자들도 또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농촌이라든지 인구가 줄고 있는 지자체에서 지자체의 장이라든지 또는 농촌의 어떤 협회라든지 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농촌 총각, 노총각과 조선족 여자들의 중매를 막 알선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교포의 결혼이 많아져요. 그런데 많아지다 보니까 위장결혼도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위장결혼에 대한 뉴스가 1995년 신문을 막 도배를 해요. 그래서 위장결혼 현상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과 한국과의 결혼을 굉장히 까다롭게 정책을 바꾸어요. 그래서 97년부터 확 줄어들게 된 거죠. 그럼 두 번째 봉우리를 볼까요? 두 번째 봉우리는 누가 주도를 한 것일까요? 그러면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그림을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 그림은 결혼 이민자 중에 여성만 골라서 즉 여러 여성의 결혼 이민자를 그 출신 국가별로 나누어서 살펴본 거예요. 맨 위에 보이는 것이 전체 총계이고요. 그 밑에 보이는 그 초록색 줄이 그러니까 중국 동포 또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이고요. 그 밑에 보이는 회색 줄이 베트남이에요. 그럼 잘 살펴보시면 저 밑에 적어도 뭐 2007년 이후에 필리핀 여자도 보이고 뭐 캄보디아도 보이고 태국도 보이고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숫자가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성 결혼 이민자 1등 그러면 조선족, 중국 동포. 2등 하면 적어도 한 2004년부터의 베트남 여성. 드디어 어떤 시점에 가면 2015년부터는 어때요? 베트남 여성이 중국 사람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자, 그러므로 두 번째 봉우리를 잘 볼까요? 두 번째 봉우리도 여전히 중국 동포 수 많죠? 그런데 중국 동포 수 만만치 않게 베트남 여성도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봉우리는 중국 동포 봉우리. 두 번째 산봉우리는 중국 동포도 있지만 베트남 여성들이 야기한 중국 동포와 베트남의 합작인 봉우리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아까 첫 번째 산봉우리, 두 번째 봉우리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봉우리가 96년을 정점으로 해서 피크를 치다가 좀 이렇게 내려가다가 99년부터 다시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96년부터 99년 그 사이에 물론 정부가 중국과 한국과의 그 국제 결혼 서류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요구하는 것도 많고 해서 국제 결혼을 잘 못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현상이 뭐 있는데도 왜 99년부터 다시 또 국제 결혼이 증가하느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은 우리나라에서 1999년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변화가 뭐냐면 결혼 소개업체가 있었는데 99년에 결혼 소개업체가 그동안은 뭐 허가제라든지 뭐 신고제라든지 이런 거였는데 99년부터 자유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허가도 필요 없고 신고도 필요 없고 그냥 결혼 소개업체라고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업체가 굉장히 그 수가 증가해요. 그런데 또 이런 소개업체가 국제결혼을 소개하는 분야로 뛰어들어서 국제결혼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1999년 이후, 즉 2000년대에 베트남 여성의 결혼 이민이 크게 증가한 것은 결혼 중개업체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친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당시 대만도
국제 결혼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대만 정부가 국제 결혼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국제 결혼의 수를 크게 줄이는 사건이 생겨요. 그게 언제냐면 2004년이에요. 그러면 대만의 결혼 이민 정책이 2004년을 기준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베트남 여자들이 당시 대만 남성과 결혼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다가 대만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아져요. 그러니까 방향을 대만 대신 한국으로 돌렸다. 그래서 이민 쪽에서는 이거를 풍선 효과라고 불러요. 풍선이 있는데 우리가 어느 한쪽을 꾹 누르면 다른 한쪽으로 풍선이 뿅 하고 부풀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대만의 정책이 변화해서 베트남 여성들이 2004년 이후 한국으로 많이 들어왔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그러면 당시 이제 결혼 이민의 과정을 보면은요,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으로 중국 교포와의 국제 결혼이 이제 크게 늘었던 게 있고요. 결혼 중개 업체가 막 증가함으로써 베트남 여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으로 2007년 2월 22일자 The New York Times라는 신문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목을 이렇게 쳐도 돼요. Korean men use broker to find brides in Vietnam. 또는 길게 쓰기 싫으면 Korean, broker,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하면 이 제목의 기사와 사진들이 이제 막 나와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한국 남자들이 적으면 2명 또는 한 10명 정도가 단체 여행식으로 이제 베트남을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2005년에서 한 2009년까지는 우리 옛날 사이공이라고 불렀던 호치민시로 많이 갔고요. 2010년, 2009년, 2010년 그때경부터는 이제 북부 하노이로 많이 가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떠나는 베트남 가는 비행기가 밤 비행기인가 보죠. 그래서 밤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밤에서 오버나잇해서 베트남에 도착하면 새벽에 베트남에 도착하거든요. 그럼 새벽에 도착해서 아침부터 베트남 여성들을 이제 집단적으로 중매 또는 면접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한 2, 30명 이상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명을 줄이고 오후에 이제 그 10명 중에서 다시 2, 3명으로 줄이고 어쨌건 그날 저녁에 결국 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게 지금 뉴욕타임즈 기사예요. 그 다음날 되면 그 한국 사람이 자기가 선택한 한 명 여자의 집으로 아침에 이제 인사를 가서 소개받고 그러면 그날 저녁에 결혼식을 올려요. 그런데 결혼식 대단한 건 아니고요. 그 여자분의 가족들 또는 형제들 또는 친척들 몇 분하고 저녁을 이제 식당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중개 업체에서 옷이라든지 이런 걸 다 준비해가지고 결혼 사진을 찍어주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밤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호치민시였다 그러면 메콩강 주변으로 신혼여행을 갈 거고 하노이라 그러면은 하롱베이로 이제 신혼여행을 가요.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남자분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느라고 비행기에서 잤죠. 그 다음 날 결혼식을 했죠. 그 다음 날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짧게는 2박 3일 또는 길면 3박 4일의 일정으로 결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과정이 뉴욕타임즈라는 그 기사에 소개될 정도예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저희 연구팀은 2008년 5월에 하노이 근처에 이제 하이퐁이라는 어떤 조그마한 어촌이 있는데 어촌에 이제 현지 조사를 나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자분들하고 베트남 여자분들하고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뒤에서 또 하기로 하죠. 그런데 이런 식의 굉장히 너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 남자 2명 또는 10명이 한꺼번에 가서 한 100명의 여성을 한꺼번에 만나서 하는 이러한 과정이 이제 드디어 외교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중개 업체가 너무도 인권 침해적인 중매 알선을 하는 것이 이제 해외에서 문제가 돼서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이 자국 여성들한테 한국인을 조심해라 하는 어떤 이런 신문 기사도 나고요. 또는 캄보디아에서 필리핀과 캄보디아로 이제 신부 원정을 간 한국 남성들이 현지에서 체포됐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당시 미국 국무부에서 나온 2006년 인권 보고서에 한국은
너무너무 인종차별국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굉장히 이제 아주 뜨겁게 비판받았던 거는 뭐냐면 제 기억으로는 2006년 4월 달에 조선일보에서 어떤 기사가 났는데 이제 어떤 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진은 뭐냐면 이런 의자에 한국 남자 이제 몇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보고 있고 저는 그 사진을 봤죠. 앞에 베트남 여자들이 쭉 줄 서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보듯이 줄 서 있고 여기에 커다랗게 이름표를 붙여놔서 번호, 그다음에 이름이 이렇게 약간 번호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쭉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남자 몇 분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그 여자들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그럼 뭐 예를 들면 한 50명의 여자 중에서 이제 10명을 추리는 과정을 하는 그 사진이 실린 거예요. 조선일보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미군 또는 미국 남성이고요. 한국 여성들이 번호표를 커다랗게 가슴에 붙이고 한 수십 명이 여기 줄 서서 얼굴 면접을 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나요? 그래서 베트남 여성 동맹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요. 한국 남성들하고 국제 결혼하는 거를 막 못하게 하고요. 막 몇 날 며칠 막 여성 동맹의 그 비판이 신문을 막 때려요. 그래서 조선일보가 그 사진을 없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는 지금 뒤져도 그 사진은 찾을 수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랬다라는 그 뉴스가 또 중앙일보, 여러분들이 뭐 베트남 여성동맹 이렇게 찾으면 그 기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베트남 여성동맹이 얼마만큼 화가 나서 이거는 여성차별적이고 우리 베트남을 무시한 사건이다 라는 이제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저기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인권 침해적이다라는 비판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자 한국 정부가 이제 급해졌어요. 그래서 결혼 중개업체와 관련된 법을 이제 막 바꾸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73년에 결혼 상담업이 이제 허가제가 됐었는데 93년이 되면 그게 이제 신고제가 돼요. 그런데 그런 신고제도 다 없애서 자유업이 됐다라는 게 이제 99년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2007년 12월에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가 공포가 돼서 2008년 그러니까 6개월 후 6월부터 이제 그게 시행하게 돼요. 그래서 국내 결혼 중개업은 신고제가 되고 국제 결혼 중개업은 등록제가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결혼 중개업이 왜 이렇게 부상할까요? 예, 결혼 중개업은 21세기형 전문 서비스업인가요? 한편으로는 그런 면도 있어요. 결혼 자체가 변화한 거죠. 옛날에는 서로 모른 채 중매로 결혼해도 잘 살았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여자 팔자는 조롱박 팔자다. 그래서 장군을 만나면 장군이 술 마시는 술잔이 되고 거지를 만나면 거지 쪽박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예전에는 결혼하면 여자가 무조건적으로 남성에게 다 맞추고 살아서 이런 것을 결혼 후 일방적 사회화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날은 여자도 남자만큼 교육을 받고요. 남자만큼 직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 사회화도 이루어지고 직업 사회화도 이루어져서 여성도 자아가 뚜렷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여자가 남자한테 다 맞춰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혼이 많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에 남자, 여자 모두가 결혼을 하면 사람이 변하지를 않는구나. 이미 확고한 사람들끼리 결혼하는구나. 그러면 나한테 맞는 상대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메리탈 서치 피어리어드라고 하는 탐색 기간이 길어져서 혼인 연령이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짝을 못 찾는 사람을 위해서 21세기형 정보화 서비스 업종으로 이런 결혼 중개업체가 나타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국인들을 소개해주는 그 결혼정보회사는 그렇게 불만이 많지 않은데 국제 결혼중개업체는 불만도 많고 외국에서의 비판도 많고 국내에서의 비판도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중개업이라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결혼을
중개하는 방식이 문제였다는 거죠. 특히 제3세계의 여성들을 가난한 나라의 여성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너무 그렇게 막 함부로 대한 그 당시의 결혼 중개 방식이 문제였던 것이죠.